네, 안녕하세요. 이제 마지막 세션, 지도학습 두 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그 강의 영상이 녹화가 되지 않아서 다시 녹화를 하는 건데요. 다시 한번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제 소개를 그때도 여기 마지막 회 때 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하자면은, 저는 YCC 부회장을 현재 맡고 있고요. 염재원이라 하고, 18학번 수학과, 가 이제 본전공이고, 복수전공으로 경영학과 하고 있고, 부전공으로 경제학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지도학습 첫 번째 단원 했었는데, 이제 두 번째 단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목차를 보면은, 먼저 이제 지난 시간 복습을 할 거예요. 지난 시간 복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도학습 모델 세 가지를 배울 겁니다. 지난 시간에, 머신러닝 단계 중에서, 모델 구축과 모델 평가 단계에 대해서 배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가 이제 수집된 데이터를 전처리 해서 이제 모델을 이제 적용을 시킬 건데, 이 어떤 모델들이 있는지를 배웠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모델이 있고 그것들을 각각을 평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배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도학습을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은, 먼저 그 분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새로운 샘플에 이제 범주형 클래스 레이블을 예측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회귀 같은 경우에는 이 출력값이 연속적일 때, 그때 이제 예측을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제 분류는 얘는 A냐 B냐 이렇게 해주는 거고, 회귀는 어떤 X 값에 대해서 Y 값이 얼마나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예측이다. 그래서 이 분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선을 긋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회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선을 긋는다 했어요. 그래서 X 값들에 대해서 각 X 값에 대해서 Y 값이 얼마나 될지 이런 예측을 하는 거고요. 이제 분류는 이 선을 기준으로 얘는 왼쪽이 있으면은 마이너스로 분류하고 오른쪽에 있으면은 플러스로 분류하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지도학습에서 특히나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이제 오버피팅이랑 언더피팅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는 건데요. 이 과대적합은 이제 훈련 세트에 특화돼서 일반화 성능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제 그 훈련 세트에 특화되어서 좋은 걸 나타낼 수 있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러한 예시들은 이제 과대적합, 오버피팅에 대한 예시인 건데요. 보시면 이런 점들이 이렇게 찍혀 있어요. 이렇게 찍혀 있는데, 이것들의 회기선을 그을 때 이런 식으로 선형 회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다항 회기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다 그냥 이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새로운 점이 나왔을 때 그 값을 이런 곡선으로 예측을 하는 건데, 이런 곡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 예측 자체의 예측 길이의 편차가 너무 커요. 그죠? 여기 있는 x 값에 대해서랑 여기 있는 x 값에 대해서 각각의 이제 예측의 값의 폭이 너무 갑자기 확 커지는 거죠. 보통은 이제 x 값은 연속적이기 때문에 연속적인 값들에 대해서 갑자기 이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기 쉽지가 않아요. 그죠? 갑자기 이제 몸무게가 10kg인데 11kg 되자마자 갑자기 현상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비슷한 값끼리 보통 비슷한 값들을 내뱉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예측 자체에서 분산을 높일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었고요. 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 검은색 선 같은 경우에는 이 파란색과 빨간색을 분류하는 적당한 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막 이제 여기 검은색 내부에 있는 것들은 파란색, 외부에 있는 것은 빨간색으로 분류한다 한다면은, 이러한 점들, 자, 이거 좀 실해 볼게요. 어, 네. 자, 이러한 점들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분류를 하겠죠. 검은색에서 밖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식의 초록색 선을 그려봤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과 파란색을 되게 진짜 정말 100%로 분류를 하는 라인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트레인셋에 대해서 오차율을 낮추는 게 아니라 새로운 테스트셋에 대해서 오차율을 낮추는 게 목표인데,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버리면은
약간 좀 말이 안 되죠. 이렇게 빨간색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 사실은 그냥 이 빨간색과 파란색들 집합 사이에서 아웃라이어일 수가 있는 건데 그럼 이것은 일어나기가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셋이 나왔을 때 보통은 여기 이런 근처에 있으면은 파란색일 확률이 높다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과대적합을 해버리면은 얘를 빨간색으로 분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그 선들을 보면은 너무 삐뚤빼뚤하고 이제 스무스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분산 자체가 예측 자체의 분산이 높아진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편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뭐 여기 파란색 점이랑 여기 있는 파란색 점이랑 여기 있는 파란색 점이랑 별 멀어 보이지 않는데 여기 있는 빨간색 점은 그냥 여기 사이에 있는 것만으로도 빨간색 분류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는 사실은 실제로도 아웃라이어일 확률이 높다라고도 알려져 있는 거고요. 예측 자체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예측 자체의 변동성, 즉 분산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 모델 자체가 좋은 성과를 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과대적합을 해결하는 방법은 먼저 과대적합이 일어나지 않는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규제를 적용해서 과대적합을 감소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표현과 분산 트레이드 오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심플하지만 심플한 상황인 거고 이건 이제 컴플렉스한 상황인 건데 얘는 지금 왼쪽은 표량이 크고요. 분산이 작은 상황인 거고요. 오른쪽은 표량이 작지만 분산이 큰 상황인 겁니다. 이제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이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가 0인 거죠. 다 그냥 빨간색 점과 파란색 선이 완전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네, 즉 표량이 0이라는 뜻인데 대신에 분산이 너무 크죠. 이 예측값들끼리의 이 높낮이가 너무 큽니다. 이게 분산이 크다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배웠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밸리데이션 셋이라는 것을 저희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인 건데 이제 트레인 셋이 있다 했을 때 이거를 중간중간마다 모의고사를 보는 거죠. 이 검증 과정으로 성능을 미리 측정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웠었고 그래서 K-폴드 크로스 베리데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거 자체를 전체 트레인 셋을 만약에 5가지 폴드로 나눈다 한다면은 좀 5분할을 해가지고 이제 첫 번째 폴드, 두 번째 폴드 해가지고 각각의 퍼포먼스를 측정해서 이들의 평균 값을 전체 퍼포먼스로 계산을 해서 베리데이션 하는 것이 K-폴드 크로스 베리데이션의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리그레이션에 대해서 얘기 배웠었는데, 먼저 심플 리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종속 변수를 y, x를 독립 변수라고 했을 때, 이 웨이트랑 바이아스를 추정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y 이퀄 wx 더하기 b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들 간의 관계를 y 이퀄 wx 더하기 b라고 가정한 다음에 이 w랑 b의 값을 구하는 과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방법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MSE라는 mean squared error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WB를 찾는 것이 목적이 됐던 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도 해봤었죠. 이것을 할 때 이제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컴퓨터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매번 미분을 해서 이제 이 W라는 것을 계속 조정해가면서 어디가 이 최소값인지를 정합니다. 그래서 이 알파라는 이 러닝 레이트, 이 알파라는 러닝 레이트가 하이퍼 파라미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 러닝 레이트가 하이퍼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되게 적당한 하이퍼 파라미터, 이 웨이트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 러닝 레이트가 너무 낮을 경우에는 이제 수렴 속도가 너무 느리고요. 너무 높을 경우에는 발산할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뭔가 적당한 속도로 결국엔 수렴하는 그러한 어, 웨이트 또는 러닝 레이트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별게 없고 그냥 독립 변수가 n개인 경우에 대해서 이런 식의 서형 관계를 모델링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넌 리니어 리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뭐 주기성을 띠는 패턴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직선 가지고 하면 안 되겠죠. 이런 식의 2차 함수 형태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델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뭐 하늘 위로 공을 던진다거나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런 궤적을 그리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정도 선에서 다양한 함수 관계로 가설을 세울 수 있다. 그다음에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예측값이 결과값들이 0 또는 1일 때 많이 0 또는 1일 때 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스팸 분류기 같은 경우에는 스팸이다 1, 스팸 아니다 0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 결과값들이 0 또는 1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리니어하게 리그레이션을 하면은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됐을 때는 확률값이 1보다 크거나 확률값이 0보다 작거나 이런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있다는 건 무조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타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결과값이 예측의 결과값이 확률값으로 0 또는 1에서 0부터 1 사이의 값으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스레시홀드를 잘 설정해서 이 스레시홀드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얘는 어, 뭐, 뭐 이거는 스팸이다. 너무 작다라고 한다면 스팸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차행렬이라는 것을 얘기했었죠. 오차행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표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뭐 트루 파지티브냐, 펄스 네가티브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 암 환자, 암 진단 로지스틱 회계 모델을 만든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의 그 암을 갖고 있는 환자들의 분포가 있을 수 있고 암을 가지고 있지 않은 환자들의 분포가 있을 수 있는데 스레시홀드를 0.5보다 낮게 설정할 경우에는 0.4보다 넘어가면은 무조건 그러니까 원래 이전에는 0.5 이상이면은 얘는 이 사람은 암이다라고 했다 한다면은 0.4로 스레시홀드를 잡는다는 거죠. 근데 그 뜻은 이제 암이라 판정될 확률을 높인다는 뜻입니다. 그럼 암이라고 판정될 확률을 높인다는 뜻은 결국에는 암이 있는데 암이 있는데 암이라고 판정되지 않을 확률을 낮춘다는 뜻이고, 그죠? 근데 그 반대로 암이 없지만 암이 있다고 판단될 확률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빨간색과 노란색 영역이 그런 것들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암 같은 경우에는 실은 암이 없지만 암이라고 진단받는 것보다 암이 있지만 암이 없다고 진단받는 것이 좀 더 위험하기 때문에 스레시홀드를 좀 낮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레시홀드 같은 경우에도 하이퍼 파라미터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그래서 AUC, ROC 커브 같은 경우에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루 파지티브 레이트랑 펄스 파지티브 레이트 간에 이제 양의 그 관계가 있는데, 그래서 원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떤 주어진 임계값에서 각각의 트루 파지티브 레이트랑 펄스 파지티브 레이트를 표시를 해서 모든 임계값에서 이런 것을 그린다 한다면은 이런 식의 모델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모델에 대해서 그 임계값을 0부터 뭐 1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쫙 그리면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 나오는데 이 AUC라는 것이 넓을수록 좋다라고 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슬시를 어떻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이 FPR과 TPR 값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이진 분류기가 두 클래스 더 잘 구별할 수 있다면은 얘가 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잘 구별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 분포에 대한 차이를 잘 구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ROC 커브는 저상된 위치에서 AUC가 넓어진다고 할 수 있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게 가까워진다는 거죠. 이 두 가지 분포가 가깝기 때문에 아무리 예측을 하려고 하더라도 잘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진 분리가 어떻게 잘 구별을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고, 이 ROC 커브는 이런 식으로 좀 더 줄어들게 되는 거죠. 원래 기본 값은 이제 TPR과 FPR이 모두 이제 항상 이제 0.5, 0.5를 기준으로 직선 관계가 이룰 때 그때가 가장 구별을 못하는 이제 물류기의 예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멀티노미얼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중 클래스를 구별하는 분류 방법입니다. 예시를 들었듯이 0부터 1까지, 0부터 9까지의 10개의 숫자를 손글씨 숫자를
그러니까 숫자 손글씨를 분류하는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의 개수가 n개인 거죠. 그죠? 여기는 10개인 건데 그러면 이것들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분류 모델이기 때문에 또 확률 값으로 나와야겠죠. 각 클래스에 대해서 확률 값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소프트맥스 함수라는 것을 사용하면은 이 클래스 개수에 대해서 이 각각의 예측된 각각의 클래스에 따라서 예측된 확률 값이 나오고요. 그 확률 값이니까 0부터 1 사이 값이겠죠. 그 다음에 이들을 총합하면은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 클래스의 각각의 확률이 합쳐서 1이 나와야지 당연한 거니까 되게 괜찮은 함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로스는 뭘 사용하냐?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여기서 이제 각각의 그 아웃풋 값들에 대해서 원하는 인코딩이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이런 함수 자체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쓰는구나라고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뭐 지금 자체에서도 사실은 뭐 이런 식을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그래서 복습이 끝났고요. 이제 서포트 벡터 머신부터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떤 모델이냐라고 한다면은 이 결정 경계, 이제 분류를 위한 기준선인 결정 경계를 그리는 모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분류되지 않는 점이 나타난다면은 이것이 경계에 어느 쪽에 속하는지 확인해서 분류 과제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은 이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결정 경계를 어떻게 그리냐, 어디다 그리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겠죠. 여기는 뭐 다양한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 용어들에 대해서도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예시를 볼 건데요. 만약에 데이터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속성만 있다고 해봅시다. 자, 여기 있는 y축에 있는 속성이랑 x축에 있는 속성이 있다라고 해봐요. 근데 만약에 속성이 3개가 들어가면은 3차원에 그려야겠죠. 그러면은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2차원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하는 결정 경계 같은 경우에는 선으로 그려지겠죠. 2차원을 그리니까. 근데 3차원을 그리면은 평면으로 그려질 겁니다. 이런 것들을 구분을 잘 하면 선이 아니라 평면이겠죠. 그럼 이제 4차원, 5차원, 이렇게 차원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러한 그 그려지는 그 모양 자체가 선에서 평면에서 입체해서 뭐 점점 더 5차원의 어떤 그림이 나오겠죠. 그쵸? 이런 것들을 그냥 초평면이라고 퉁쳐서 얘기합니다. 하이퍼플레인 초평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써 볼게요. 그러니까 초평면. 초가 그 하이퍼의 그 초고요. 평면은 플레인이죠. 그래서 하이퍼플레인 초평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잠시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림들을 보면은 이제 각각의 어떤 데이터 분포들에 대해서 이 빨간색 레이블과 파란색 레이블이 있는데요. 이들 각각에 대해서 디시전 배연들이 이제 결정 연결을 그린 모습들입니다. 이들 중에서 어떤 그래프가 제일 밑으로 보이나요? 자, 보시면은 여기서 C 그래프를 보시면은 뭔가 이제 그 파란색 선이 파란색 부분 너무 가깝죠. 파란색들과 너무 가까워요. 그럼 이제 만약에 아웃라이어가 조금 발생을 해가지고 이 파란색이 여기 조금만 삐져나가면은 바로 빨간색이 되는 거니까 좀 아슬아슬한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생각하시면은 어떤 결정 경계가 가장 안정적이게 보일까요? F라고 답을 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각각의 클래스들 이런 군집 사이에 각각들 중에서 이 경계의 거리가 가장 멀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군집 자체에서 아웃라이어가 어느 정도 발생한다 하더라도 되게 안정적으로 얘는 아웃라이어지만 빨간색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이 파란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걸 알았냐면 이 결정 경계라는 것이 이 각각의 이 군들에 대해서 최대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경우에는 서포트 벡터인 거죠. 그럼 서포트 벡터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이 결정 경계와 가장 가까이 있는 데이터 포인트를 의미해요.
이 그림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자, 먼저 이제 마진이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마진. 마진 같은 경우에는 이 결정 경계와 서포트 벡터 사이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럼 해당 그림에서는 어떤 것이 마진이 될 거냐 한다면은 여기 있는 이 거리, 여기 있는 가장 가까이 있죠. 이 결정 경계 중에서 여기 이 군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벡터가 이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포인트랑 여기 얘랑 가까이 이거의 거리 이게 마진이고요. 여기가 얘가 서포트 벡터인 거고 여기 있는 각각의 얘네들도 서포트 벡터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을 그려야 되나 보통 이제 우리가 선을 그릴 때는 하나의 점만 가지고는 선을 그릴 수 없겠죠. 그렇죠? 그럼 그림을 그리자면은 이런 식의 점이 찍혀 있다 해요. 여기다가 우리가 선을 그자는데 그때는 그냥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이렇게도 그릴 수 있고 마음대로 그릴 수 있는 거죠. 그쵸? 근데 만약에 점이 두 개 찍혀 있다고 한다면은 무조건 이렇게밖에 못 그립니다. 이 두 점을 모두 지나는 선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따라서 이제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았냐라고 한다면은 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밑에 있는 거 그러니까 어떤 군집이든 간에 두 가지 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위에는 하나만 가지고도 그릴 수 있겠죠. 왜냐면은 이미 이 선과 똑같은 그 평행한 선을 그리면 되니까 기울기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이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이 정도인 선을 그리면 되겠죠. 그럼 딱 하나만 그려질 테니까. 따라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 n개의 속성을 가진 데이터에 대해서는 최소 n 더하기 1개의 서포트 벡터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시 좀 쓸게요. 자, n개 속성이 n개일 때 속성이 n개일 때 이때 우리가 서포트 벡터를 그리기 위해서는 마진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결정 경계를 그리기 위해서는 n 더하기 1개의 서포트 벡터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무조건 n 더하기 1개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n 더하기 1개가 최소한 필요하다는 거고 어, 그 외에는 좀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 있는 선을 그렸더니 선에 뭔가 데이터 포인트를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 생각하면은 n 더하기 1개보다 더 많아질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서포트 벡터 머신의 장점을 한다면은 사실은 이 결정 경계를 그리는 데 있어서 이 n개의 그 속성에 대해서 n 더하기 1개만 필요한 거죠. 속성이 n개인데 n 더하기 1개의 데이터 포인트만 가지고 결정 경계를 그냥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장점 같은 경우에는 서포트 벡터만 가지고 설명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잘 골라낼 수 있으면은 그냥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애들은 생각할 필요 없는 거죠. 위나 아래에 있는 애들은. 장점이 매우 빠르다. 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진을 얼마나 크게 할 것이냐. 이것도 정말 중요한데요. 만약 우리가 이상치를 되게 신경을 쓰지 않고 싶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하드 마진을 줍니다. 그러니까 하드 마진을 준다는 뜻은 이 마진의 길이를 최대한 작게 두고 싶다는 건데요. 여기 밑에 있는 예시를 보시면은 얘는 소프트 마진을 하고 마진의 길이가 긴 경우인 건데 이거의 경우에는 약간 그 아웃라이어들을 잘 핸들링을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느 정도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 아래에 있는 것은 파란색으로 하는 건데 여기 이런 애들이 있는 거고 위에 있는 것은 빨간색으로 하는 건데 여기 이런 애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핸들링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린다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서포트 벡터랑 그 결정 경계 사이의 거리가 되게 작기 때문에 아웃라이어들이 핸들링이 잘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아웃라이어들이 딱히 없다. 이 결정경계 기준으로는 아예 없죠. 그죠? 위에가 빨간색, 아래가 파란색 다 구별 잘 됐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단점을 한다면은 약간 추가적인 데이터 포인트가 발생했을 때 이제 오버피팅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빨간색 점들 사이에서 조금 더 삐져나오는 애가 발생하면은 되게 틀린 예측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레인셋 자체에서의 아웃라이어를 핸들링하기 위해서 하드 마진을 적용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테스트셋 자체에서의 아웃라이어 자체를 핸들링을 못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기준 너그럽게 하면은 소프트 마진을 하는데 대신에 너무 대충대충 이제 피팅을 하다 보니까 언더 피팅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핸들링 할 때는 하이퍼 파라미터 C를 이용하는데요. 코드에서 만약에 C의 기본값은 1인데 낮을수록 소프트 마신인 거고, 즉 오류를 허용한다. 좀 언더피팅을 좀 허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높은 C 값을 준다는 것은 하드 마진, 즉 오류를 허용하지 않는다. 대신에 오버피팅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 C의 최저값은 데이터마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검증을 통해서 구해야 하겠죠. 이것은 파라미터, 하이퍼 파라미터이기 때문에 잘 데이터마다 다르게 판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이제 선형으로 결정 관계를 그릴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 세트를 예시로 들었었는데, 만약에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가 있다고 해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직선을 긋든 간에 결정 관계가 잘 안 그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원을 그리는 게 제일 좋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음, 원을 그리는 것이 좀 힘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을 그려도 되죠. 아니, 원을 그려도 되긴 하는데, 이 원을 그리는 것은 자체가 좀 복잡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거를 그냥 직선 가지고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서포트 벡터 머신의 논리에 따라서 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의 폴리노미얼 커널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폴리노미얼 커널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 x, y라는 점을 루트 2xy, x제곱, y제곱으로 변환시킨다는 뜻이에요. 그 앞에 있는 것은 2차원인데 뒤에 있는 3차원인 거죠. 차원을 한 단계 올린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1, 2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점으로 변환이 된다는 거죠. 이 데이터를 실제로 이 폴리노미얼 커널 변환을 통해서 변환시키면은 3차원의 데이터 포인트들이 그려지는데 이 빨간 점들과 파란 점들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파란 점이 여기 몰려있기 때문에 되게 여기서는 3차원에서 하이퍼플레인을 잘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트릭들이 있다라고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트릭은 RBF 커널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가우시안 커널이라도 하는데 이거는 이 2차원의 점을 무한 차원의 점으로 변환합니다. 무한 차원의 점을 변환해서 해결을 해요. 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이퍼 파라미터가 감마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감마라는 것을 잘 조절을 해야 돼요. 이 감마는 이 결정 경계를 얼마나 유연하게 그릴지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감마 값이 너무 크면은 오버피팅이 발생이 가능하고요. 감마 값이 너무 작으면은 언더피팅이 발생 가능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결정 경계를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감마가 만약에 감마가 이제 이런 상황이다. 감마 적당한 경우에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식으로 뭐 파란색, 그다음에 나머지들 잘 분류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감마 너무 높으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해서 구불구불하게 결정 경계를 그립니다. 감마 너무 낮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게 뭉뚱그려서 판정을 해요. 뭉뚱그려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데이터 레이블 같은 경우에는 네모가 아니라 세모로 판정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되게 많은 세모들이 지금 네모로 판정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언더피팅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SVM은 끝났고 이제 디시전 트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류랑 회귀 모두 가능한 지도학습 모델을 얘기를 해요. 이런 거 같은 이제 다음과 같은 트리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패턴을 예측 가능한 규칙의 조합을 나타내고 이 모양이 나무 같죠? 나무 같아서 의사결정 나무, 디시전 트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예시를 보면은 이제 운동 경기가 열렸다면은 플레이, 그렇지 않으면은 플레이 이퀄 트 0, 돈 플레이로 이제 분류를 하는 이중 분류 문제인데요. 자, 만약에 이제 아울을 먼저 보는 거죠. 만약에 얘가 써니인지, 오버캐스트인지, 레인인지를 판정해서 각각을 이제 분류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나눴을 때 얘는 끝나요. 왜냐하면 이제 플레이랑 돈 플레이가 완벽히 나눠지니까. 이거 같은 경우 이제 플레이랑 돈 플레이가 완벽히 나눠지지 않죠. 그래서 습도 조건을 줄 수 있습니다.
휴니티 조건을 줘가지고 7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플레이로 아니면은 돈 플레이로 분류를 하게 된다면은 명확하게 분류가 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비가 왔던 경우에는 이제 바람이 불었냐 안 불었냐 가지고 불었을 경우에는 돈 플레이가 또 이제 0, 2로 돈 플레이가 완전히 차지하고 있고요. 펄스인 경우에는 바람이 불지 않았을 때는 플레이로 나눠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 각각의 그 노드마다 질문을 해가지고 이 질문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나눠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나눠서 분류를 때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루트 뿌리맛 가장 위에 있는 것을 루트 노드라 하고요. 각각의 노드들을 그냥 이 점들을 다 노드라고 부릅니다. 끝에 있는 것들을 끝에는 이제 얘가 뭐 플레이인지 돈 플레이인지 판정을 해주겠죠. 판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마지막에 있는 애들을 터미널 노드 끝마디라고 부릅니다. 그렇지 않은 애들 중간의 애들을 중간마디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분할한다고 했는데 분할하는 건 어떤 의미인지 얘기를 해보자면은 자 먼저 이제 전체 데이터가 이렇게 직육면체 형태로 주어졌다 합시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서는 모두가 다 A로 분류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질문에 따라서 B랑 C로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 데이터 A가 나눠져서 여기는 B, 여기는 C 이렇게 분류를 한다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나눠진다는 뜻은 이 B라고 분류되어 있는 것들 자체가 또 반으로 쪼개져서 아래인 것처럼 D랑 E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을 때 이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 주어져 있다 해봐요. 자, 여기는 데이터가 여기 표시된다 합시다. 그러면은 얘는 D 특성으로 이제 분류가 될 건데 D 특성으로 분류된다고 했을 때 얘를 어떻게 예측하냐? 이 DG팝을 대표할 수 있는 값으로 예측한다고 하는 건데 만약 분류일 경우에는 최빈값을 적용하고요. 회기일 때는 평균값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엔트로피라는 것을 정의를 할 건데 이제 의사결정 나무 자체가 각 분기마다 이제 변수 영역을 두 개로 구분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두 개든 세 개든 이런 식으로 이 각 분기마다 이렇게 분기를 시키는데 그 분기의 기준이 뭐가 되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떤 기준으로 얘네들이 나누느냐, 데이터를 나누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이 디스턴 트리는 이 구분 뒤 각 영역의 순도가 증가 또는 이제 불순도 또는 불확실성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학습을 진행합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정보 이론에서는 정보 획득이라고 하는데요. 되게 다양한 지표가 있는데 저희는 엔트로피라는 지표를 볼 겁니다. 이 엔트로피라는 지표를 보고 이걸 가지고 얘는 디스턴 트리가 분류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오렌지 박스 안에 이 빨간색 데이터 포인트랑 파란색 데이터 포인트가 있죠. 엔트로피는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요. 자, 간단히 설명하자면은 이 전체 데이터 포인트가 16개가 있죠. 세보시면 16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빨간색이 10개 있고요. 파란색이 6개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PK 같은 경우에는 각 K번째 그 데이터 레이블의 어, 빈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인 경우에는 16분의 1이 들어가겠죠. 16분의 10, 16분의 10이 들어가서 16분의 10 곱하기 로그 2의 16분의 10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의 경우에는 얘가 16분의 6개죠. 16개 중에 6개가 있으니까 16분의 6에다가 로그 2의 16분의 6 해서 이 값을 계산하면은 0.95가 나오고요. 이렇게 분기가 일어난 뒤에 엔트로피를 잴 때는 그러니까 분할된 영역들의 각 엔트로피를 계산한 다음에 이들을 합칩니다. 서메이션 한다는 뜻인데 이거 계산을 해보면은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자, 이런 식으로 영역이 분할됐죠? 근데 보시면 전체 16개 중에서 8개랑 8개로 반으로 쪼개진 거죠, 데이터가. 그래서 따라서 0.5라는 이제 가중치가 붙고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이 전체가 8개고 빨간색이 7개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의 경우에는 8분의 7의 값을 넣고 파란색의 경우에는 8분의 1 값을 넣는 거죠. 0.5를 곱한 다음에 더해서 계산을 해요. 아래 같은 경우에도 빨간색이 지금 3개 있고 파란색 5개 있죠. 그래서 여기는 8분의 3, 8분의 5를 넣어서 계산해 보시면은 0.75가 나옵니다.
즉 이제 분기 이전에는 엔트로피가 0.95였는데 분기 이후에 엔트로피가 합쳐서 0.75로 낮아지고 있죠.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엔트로가 낮아지고 있는 거고 따라서 나아지는 방향이 이니까 얘는 분기를 여기서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엔트로피가 계속 낮아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다양한 질문들을 할 수 있겠죠. 데이터들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가장 잘 구분할 수 있는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가장 많이 감소하는 방향이겠죠. 그 다음에 각각 나머진 것들에 대해서 위에도 질문하고 아래도 질문을 잘 고릅니다. 각각에 대해서 또 고르는 거죠. 또 나누고 또 나눕니다. 근데 이것을 너무 많이 질문을 해서 다 구분해버릴 거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의 오버피팅이 발생할 수 있어요. 특히나 여기 있는 이 파트를 보시면은 상당히 이제 분산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약간 예측의 변동성이 너무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점이랑 표시를 하면은 여기 있는 이 점이랑 여기 있는 이 점이랑 차이가 얼마 없죠. 차이가 얼마 없는데 갑자기 여기에 딱 들어가면은 파란색으로 분류하겠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크고 위험한 예측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오버피팅 문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어, 이게 어떤 제약 조건을 걸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버피팅을 막기 위한 전략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어,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전략이 가지치기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가지를 치는 건데 어떻게 치냐 한다면은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노드에 들어있는 최소 데이터 수를 정해줄 수 있어요. 만약에 최소 데이터 수가 10이다 라고 한다면은 이 한 노드에 이제 10개의 데이터가 있다 한다면은 그냥 여기서 분기를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할시켰는데 여기 이 부분에 데이터 10개 들어있다. 그러면은 최소 데이터가 10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분할하면은 10개 이하로 떨어지겠죠, 각각이. 그래서 여기서는 더 이상 가지를 치지 않고 멈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최대 깊이를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깊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각각 분기가 총 몇 개인가를 얘기한 건데 만약에 최대 깊이가 4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한 번 뎁스가 1, 2, 3, 4. 그래서 네 가지 깊이가 4가 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가지치기를 하지 않습니다. 가지를 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가지치기를 해서 오버피팅을 막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그 디덕스 모델인 KN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니어스트 네이버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거리 기반의 분류 모델이에요. 이제 대표적인 그 가정이 같은 날개를 가진 새들끼리 함께 모인다. 즉 유유상종의 원리를 따라서 어, 만들어진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가장 가까운 속성에 따라서 분류해서 레이블링을 하는 알고리즘인 건데 말 그대로 만약에 지금 K가 여기 1인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 포인트가 십자가가 등장했을 때 가장 가까운 게 빨간색이니까 얘는 빨간색이구나 라고 하는 거고 K가 3일 때는 지금 가장 가까운 게 빨간색이랑 파란색 두 개 있는데 파란색 더 많으니까 파란색으로 하자. 그다음에 K가 9일 때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쵸? 돼 있으니까 파란색 더 많죠? 그래서 얘는 파란색으로 분류하자.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방식을 말해요. 상당히 간단한 모델이죠. 근데 이제 거리 같은 경우에는 특정 방식이 보통은 우리가 유클리드 거리라 해가지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그 공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맨해튼 거리라는 지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맨해튼 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의 각각의 차이의 절대값의 합으로 거리를 지정을 하는데요. 자, 이 다음과 같은 그림은 여기 이 x1, y1이랑 x2, y2 사이에 거리를 나타내는 그림인데요. 여기는 이 d, 여기는 이 빗변, 이 빗변의 길이를 사실은 유클리드 거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보시면은 맨해튼 거리 다음과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맨해튼 자체가 되게 건물들이 많거든요. 건물들이 많아서 도로들이 이렇게 빽빽히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건물 뚫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도로를 따라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다 각각이 다 이제 이런 식의 직사각형 모양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는 데까지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고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들 각각의 거리는 다 동일합니다. 이 계산식은 여기 앞에 밑에 있는 이 식과 동일하고 거리 측정 방식이 두 가지 있기 때문에 사실 더 많죠. 더 많긴 한데 저희는 이제 두 가지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리를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다음과 같이 데이터가 레이블이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1,5라는 점에 대해서는 레이블링이 0이고, 그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표시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식의 파란색 점들과 노란색 점들이 있는 거죠. 만약에 K가 1인 경우에는 K가 1인 경우에 이렇게 4,4라는 데이터가 등장했다 해봅시다. K가 1인 경우에는 그죠? 가장 가까운 첫 번째 니어리스트 네이버가 보라색이죠. 그래서 얘는 보라색으로 분류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근데 K가 2인 경우를 생각을 해봐요. K가 2인 경우에는 이 두 가지를 봐가지고 그 각각 가장 가까운 두 가지의 데이터가 어떤 레이블인지 판단해서 이 빨간색 점을 어떤 점을 분류할지를 생각하는 거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가까운 게 보라색이긴 하지만 두 번째로 가까운 게 노란색이라서 1대1이에요. 보라색 대 노란색 1대1이죠. 이처럼 K 값을 짝수로 하는 경우에는 동률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동률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이 K의 값을 홀수로 지정합니다. K가 3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보라색과 노란색이 1대2이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분류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른 이제 K가 4인 경우에는 동률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패스하고 K가 5인 경우를 볼게요. K가 5인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5개가 보라색 3개고 노란색 2개이기 때문에 이제는 보라색으로 분류한다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K값에 따라서 분류가 어떻게 되느냐가 달라져요. 이 K 자체도 하이퍼 파라미터고 이거를 잘 설정하는 것도 중요한 거겠죠. 자, 이제 주의 사항을 얘기를 할 텐데요. 이제 이거는 이제 KNN 알고리즘은 거리 기반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이걸 구현했을 때 이 변수 값의 범위를 재조정을 해줘야 돼요.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건데, 자, 다음과 같은 예시를 봐봅시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한민국의 한반도에 있는 날씨, 그냥 온도를 나타내는 지표예요. 온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영하 2도에서 영상 25도까지 이런 식의 레인지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영평균 강수량 나타내는 값을 보시면은 서울은 이제 1600 이런 식으로 천 단위에 이르는 지역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점들이 여기는 뭐 무슨 10 단위이기 때문에 뭐 10, 그러니까 x 값들이 0부터 20 이렇게 되어 있고 근데 얘를 y 값으로 지정한다 하면은 얘는 뭐 800도 있지만 800부터 1800까지 천 단위로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거리를 나타낼 때는 실제로 뭐 이러한 스케일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강수량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설명을 하자면은 어, 이런 식의 온도가 이제 0인 지역, 0인데 강수량이 뭐, 뭐 1000인 지역이 있다 해봐요. 근데 다른 지역은 온도가 이제 평균 온도가 만 20이에요. 사실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20인데 강수량이 막 800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얘는 1000이기 때문에 한 여기 있다 한다면은 얘가 이만큼 거리가 20이면 사실은 800만큼의 거리, 그러니까 이제 200만큼 차이기 때문에 이것을 10배만큼 차이 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20을 한다면은 되게 한 이 정도 의 점이 찍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이랑 이 점의 거리를 보시면은 상당히 거리가 먼 거예요. 사실은 이제 강수량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상당히 멀게 나온다고 볼 수 있겠고 아니면 오히려 이제 같은 온도를 가지지만 0,1000이랑 0,2000 보시면은 얘는 2000 차이가 나는 거죠. 1000 차이가 나는 거죠. 오히려 더 멀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거리 기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X의 그 편차랑 좀 더 다른 그림이 좋을 것 같은데 X의 편차가 만약 이렇게 된다. 라고 했을 때 Y 편차가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데이터 포인트들이 찍혔을 때 상당히 이제 이렇게 너무 평균되게 그려질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 y 값이 얼마 차이냐에 따라서 영향이 너무 많이 클 거예요. 왜냐면 x 값은 이미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x 값의 영향이 미비하고 y 값의 영향이 엄청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둘 간의 그 편차를 줄여야 됩니다. 스케일링을 조정해줘야 된다는 거죠. 스케일링 어떻게 조정하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인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이나 Z스코어 노멀라이제이션을 통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비지도 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희 비지도 학습 중에서는 차원 축소랑 군집화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럼 차원 축소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차원 축소는 속도뿐만 아니라 성능 면에서도 필요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다음 두 가지 피처를 제거하는 게 좋은데요. 이제 모델 학습에 불필요한 피처 또는 이제 방해되는 피처를 제거를 해야 돼요. 자, 불필요한 피처 같은 경우에 이걸 제거했을 때 속도가 향상되고요. 방해되는 피처를 제거했을 때는 성능이 향상됩니다. 그래서 방해되는 피처는 오버피팅 문제를 야기하는 피처로 이해가 가능하고요. 이는 차원의 저주랑 관계에 있는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차원의 저주는 뭐냐면은 이 차원이 증가하면서 학습 데이터의 수가 차원의 수, 즉 피처의 종류 수보다 적어져서 성능이 저하된 현상을 말해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피처가 한 개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각각의 레지온들이 14개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 피처가 두 개일 경우에는 레지온이 16개 됩니다. 그래서 벌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빈 공간이 발생해요. 데이터 포인트들이 아예 없는 공간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아예 정보가 없기 때문에 뭔가 이거 이 자체의 영역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이게 3디멘션으로 가면은 빈 공간이 너무 많아져요.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정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당히 핸들링 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피처의 종류를 낮춰야 됩니다. 어떻게 낮추냐? 첫 번째는 이제 공속 변수랑 가장 관련성이 높은 피처만을 선택해서 나머지를 제외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변수랑 가장 관련성이 높은 거,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들만 선택한다는 얘기인 거고, 아니면은 이 독립 변수들 사이에 상관관계가 매우 높을 경우에, 이제 그럴 경우에도 제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몸무게가 뭐 킬로그램에 나타나는 것과 뭐 파운드로 나타내는 그런 지표가 있다 해봐요. 그럼 당연히 이 킬로그램과 파운드가 차이는 사실은 단위의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사실 같은 거죠. 그래서 이들 중에 하나만 써도 사실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제외를 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상관계수 히트맵을 이용을 하시면은 이 피처 사이에서 상관계수를 분석할 수가 있겠고요. 분석을 해서 너무 상관계수 높으면은 이제 제외를 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피처 익스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별 피처를 제거하는 대신에 저차원 공간으로 투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연차랑 뭐 타율에 대한 지표가 있다 한다면은 이 각각의 지표를 가지고 새로운 지표를 만든다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은 이 연차 곱하기 타율 제곱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거는 2차원의 데이터를 1차원으로 축소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이거라는 방식들은 다양합니다. 뭐 PCA, 주성부 분석이라든지 LDA, 뭐 DSNE, UMAP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고급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서는 이런 식의 피처 익스트랙션 과정이 필요해요. 인풋이 있었을 때 여기서 머신러닝 엔지니어가 뭔가 의미 있는 피처들을 추출을 하거나 단순화시켜서 이제 모델을 돌린 다음에 아웃풋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데요.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인풋을 넣으면은 피처 익스트랙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을 동시에 한꺼번에 수행합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알아서 한다는 거죠. 이걸 그래서 바로 아웃풋이 나와요. 그래서 딥러닝과 머신러닝 차이까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집화. 이제 군집화를 할 거고요. 자, 군집화는 비도 학습 상황에서 데이터 샘플들을 별개의 군집으로 그룹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것은 이 비도 학습에서 분류 알고리즘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해요. 이 세분화하는 데 사용하고요. 이상 검출에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군집으로 그룹화를 시키면은
만약에 새로운 데이터가 나왔다. 새로운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 기존에 분류됐던 군집과는 너무 다른 패턴의 데이터가 나왔다라고 해봐요. 이거는 이제 되게 이상한 이상치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그러니까 이 군집화된 걸 가지고 이상 검출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많이 쓰는 게 뭐 신용카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결제 패턴이 있겠죠. 근데 이것들을 미리 군집화 두고 나왔다면은 되게 이상한 이 지종에 분류했던 군집과는 다른 패턴의 결제 데이터 나왔다 했을 때 이거는 뭔가 따로 봐야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로 본 다음에 만약에 진짜 뭐 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에서 군집화가 활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먼저 이 군집 같은 경우에는 군집 내에서는 유사성이 높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군집끼리는 특성이 상이하도록 군집화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군집 내부의 분산을 최소화시키고 군집 간의 분산을 최대화시킨다는 것이 이 군집화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추정이 있는데요. 이 군집화를 했을 때 추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모수적 추정입니다. 이 모수적 추정은 이 주어진 데이터가 특정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 GMM 같은 경우에는 이 각각의 데이터들이 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어, 군집화를 시키는 건데 이 비모수적 추정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가 특정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확률 밀도를 추정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배울 K-민스를 포함해서 되게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K-민스 클러스터링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거는 이제 군집의 중심점을 기반으로 하는 클러스터링을 얘기를 해요. 새로운 샘플이 등장했을 때 새로운 샘플들이 등장했을 때 이거는 가장 가까운 중심점을 가진 군집으로 할당된다. 예를 들면은 이런 데이터가 여기 찍힌다 해봐요. 이렇게 분류했을 때 그러면 얘는 초록색이다. 또 뭐, 얘가 여기 나타난다. 라는 얘는 빨간색이다. 라고 분류를 한다고 하는 거죠. 이 군집화가 이 비지도적인 분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겠죠. 자, 이 같은 경우 이제 군집을 만드는데, 이전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전에 저희가 SVM을 배웠던 적 있죠? SVM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뭔가, 군집을 나누는 거 맞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른 점을 한다면은, SVM은 이제 각각 레이블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얘는 빨간색이다, 파란색이라는 게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그림을 그린다, 결정 경계를 그린다라고 한다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애초에 레이블이 없는 상태에서 레이블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이제 K-means 클러스터링이 시행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 이거 여기 왼쪽 그림을 먼저 볼게요. 이 왼쪽 그림은 점점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이렇게 변화를 하면서 이 중심점을 또 보여주고요. 중심점도 이동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 그리고 네 여기 있는 그래프를 보면은 되게 이런 식으로 처음은 초기 값들을 이제 초기 값들을 이렇게 임의로 설정을 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K가 5개인 상황이죠. 여기 오른쪽은 K가 5개인 상황인 거고, 5개의 군집을 나누고 싶은 건데,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이제 이 점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잘 나눠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도 이제 이 K가 하이퍼 파라미터겠죠. 그래서 몇 개의 군집을 나눌지도 잘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K-means 클러스터링이 이제 뭐 항상 잘 되는 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의 예시인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얘가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분류하고 나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실험하게 되는 상황을 얘기한 건데 사실은 우리가 나눌 때 이렇게 세 가지 군집을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보는 상황에서는 여기 얘랑 얘랑 얘 딱 이 세 가지로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얘는 지금 초기 값들이 잘못 지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수렴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여기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파란색으로 보고 여기 되게 잘 뭉쳐있는 이 데이터를 여기는 뭐 주황색, 여기는 노란색 이런 식으로 초록색 이렇게 나타낸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K-means 클러스터링 같은 경우에도 K도 잘 설정해야 되지만 초기 값이 잘못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잘못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유의를 하면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짜야 된다라고 강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도학습과 비도학습 내용을 다 얘기를 했고요. 상당히 이제 많은 내용들을 배웠는데 컴팩트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딱 찍먹 하는 수준에서 제가 알려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궁금하신 각각에 대해서 검색을 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아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또 실습도 있으니까 실습까지 같이 해보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했던 거는 이 강의를 통해서 이 머신러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인사이트랑 개념 정도, 그러니까 대화가 될 정도만 됐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 정도로 구성을 했고요. 어,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파트는 여기가 끝이고 이제 다들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아이리스를 활용해서 비지도 학습에 대해서 학습해보고자 합니다. 비지도 학습은 어떠한 답이 정해져 있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그 데이터의 분포 형태를 볼 때 많이 사용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K-미인스 클러스터링입니다. KNN과 유사하지만 K-미인스 클러스터링은 비지도 학습으로 총 K개의 군집을 찾겠다는 내용입니다. 데이터가 어떤 분포를 이뤘을 때 K가 사용자가 직접 입력을 해서 예를 들어 3이라고 하면은 3개의 군집을 찾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진행했던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가지고 케미스 클러스터링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즉, 아이리스 데이터셋에서 어떠한 군집을 이루는지를 찾겠다라는 이야기로 좀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이제 불러올 때 지금 간단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sklearn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 이렇게 정의를 한 다음에 데이터를 불러오고 X와 Y 할당한 다음에 K-means를 저번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클러스터를 3개라고 지정을 해주고 init은 K-means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K-means.bit으로 학습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학습을 시켜주면은 군집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렇게 라벨하고 센터에 대해서 K-means 한 다음에 이런 코드로 라벨하고 센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시각화를 진행을 해봤을 때 총 이렇게 3가지 군집이 나뉘는 것을 볼 수 있고 빨간색이 이 군집의 중심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진행을 했을 때 총 3가지로 라벨이 됐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때 클러스터를 3개로 진행을 했고 잘 구별이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K를 1로 바꾼다면은 이렇게 전체 데이터가 하나로 표시되고 전체 데이터의 그냥 중심을 찾아주는 코드가 됩니다. 만약에 K를 5개로 바꿨다. 이러면은 5개의 군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5개의 군집의 중심을 찾아주지만 저희는 이 데이터가 총 그 3개의 라벨로 분류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지도 학습은 K에 따라서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알 학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이리스 데이터셋에 대해서 비교 학습에 대해서 진행을 해보았고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K-means 클러스터링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 이미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는 픽셀이라고 하는 작은 이미지를 직사각형 형태로 모은 것인데 이때 이제 이런 사진이 있다고 했을 때 가로 그리고 세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에 작은 픽셀이 하나 존재하고 이 픽셀의 값에 0부터 255까지의 숫자를 할당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명암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은 가장 밝은 것, 가장 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255는 가장 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때는 그레이스케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0일 때는 흰색으로 되고 255일 때는 검정색으로 되고 만약에 이게 3개의 스케일로 사용되게 된다면 보통 R, G, B라고 해서 레드, 그린, 블루 총 3가지 색으로 모든 색을 표현하는 방식을 컬러 이미지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GB의 조합에 따라서 어떠한 색깔을 나타내는지 여러분들을 그 컴퓨터가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음,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를 불러오기 위해서 URL에서 이미지를 불러왔고, 그리고 이건 이제 numpy 어레이로 안 됐을 때 이렇게 변형시키면 되는데 이미 불러올 때 numpy 어레이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 부분 넘어가면 되고, 불러온 이미지의 쉐이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80, 150, 3인데 이게 세로가 80, 가로가 150,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RGB 값이 3. 그러니까 이렇게 RGB 값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가장 처음에 픽셀 값은 이미지 0, 0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떠한 데이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첫 픽셀 값, 여기 있는 색깔이 24R, 42G, 그리고 B가 42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RGB 리스트를 정의를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각각 24를 여기다 넣고 42를 이렇게 넣고 41을 넣어가지고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를 보면은 3차원의 어떠한 좌표 평면을 X, Y, Z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시각화하기 위한 코드이고, 이거를 그렸을 때 스캐터를 활용해서 점을 모두 다 찍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래서 X, Y, Z축에서 어떠한 그래프가 나오는지 보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어떠한 군집을 나타내는지 사용자가 직접 K를 주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눈으로 봐도 이렇게 군집이 뭉쳐져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인공지능에게 시켜가지고 몇 개의 컬러 팔레트, 즉 이 사진 안에 어떠한 색 조합이 있는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사진으로 또 진행을 해보자면은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점을 찍을 수 있고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K-민스 알고리즘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K개의 군집으로 묶는 알고리즘으로 K개의 군집을 구한다면 주로 사용된 컬러 팔레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는 1이라면은 이 이미지에서 가장 두드러진 그런 그림을, 그 색을 찾아낼 수 있고 아마 초록색 계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K는 3이라면 가장 두드러지는 색 3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라이브러리랑 데이터를 불러오겠습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그 링크를 통해서 이미지 1에다가 저장을 했고, 이미지 1의 쉐입을 확인하면은 80, 150, 3이 나오고, 이거를 이제 2D 배열로 2D 배열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3은 그대로 놔두고 세로 곱하기 가로였던 거를 이제 리쉐입을 통해서 2차원으로 변형시켜서 그 K-민스 알고리즘에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를 통해서 최소값하고 평균, 최대값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최소, 평균, 최대값이 조회가 되고 이를 255로 나눠서 0과 1 사이의 숫자로 정규화를 진행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통해서 색이 어떻게 분포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먼저 그 얼마나 진한지만 확인한다고 하면은 아까 설명했던 그레이스케일과 관련된 건데 0이 가장 연한 거고 1이 가장 진한 걸라고 하면은 이런 그래프가 보이면서 여기는 좀 연한 색이 그래도 주로 사용됐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GB 배열로 사용을 해보자면은 RGB를 이렇게 컬러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아까 그 픽셀에 저장했던 그런 값이 있는데 이 값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R은 이런 분포를 나타내고 G, B 이런 형태로 보여짐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는 서브플롯으로 해가지고 히스토그램으로 그렸는데 이걸 이제 하나의 합쳐진 그래프로 그리려고 하면은 이렇게 시각화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K-민스 알고리즘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K-민스를 임포트를 하고 K를 8개로 진행해서 이 사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8개의 색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이리스에서 설명했던 코드랑 유사하게 사용이 되고 여기서 n 클러스터를 8개로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프레딕션을 예측 값을 그 핏을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 준 다음에 센터를 찾습니다. 먼저 이미지를 본다면 이미지는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센터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8개의 값으로 결정을 했는데
1, 2, 3, 4, 5, 6, 7, 8 이렇게 RGB 값에 대한 8개의 센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다시 255로 곱해가지고 원래 상태로 복원하면 이런 데이터가 나오고 이건 이제 아까 여기에서 8개의 점을 찍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숫자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색깔로 변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PLT 매플러리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시각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미지를 볼 때 이걸 합쳐가지고 센터를 찾고 이거를 이제 가로 형태로 쭉 나열하겠다라는 코드이고 이렇게 해서 시각화를 적용한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코드로 정의를 하자면은 그냥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앞에서 했던 요거를 짧게 코드 그 함수로 정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 그 K-민스에서 얼마나 군집을 할 건지를 1부터 증가시키면서 팔레트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은 클러스터가 1, 2, 3, 5, 10, 15로 진행될수록 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녹색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는 색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점점 변하면서 검정색이 추가되고 하늘색이 추가되고 이런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함수로 정의를 하면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고 이건 이제 위에서 길게 설명했던 내용을 하나의 합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두 번째 사진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두 번째 사진에 대해서 컬러 팔레트를 잘 이렇게 찾았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어, 10으로 변경한다고 하면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클러스터가 나오고 이렇게 색깔 조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머신러닝에 대해서 지도학습, 비도학습에 대한 실습을 모두 마쳐보았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